시각장애인인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위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답답한 마음을 익명으로 털어라도 놓아야 살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희미한 명암만이 구분 가능한 정도로 실명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도 하지만 이는 크게 보이지 않은 정도입니다. 결혼 전 아내는 장애인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가 대학생일 때 봉사활동을 갔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계속 친한 지인으로 지내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이 생겨 돈도 벌고 안정을 찾았으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로 대시를 하였고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정말 견딜 수 있는지, 아내의 장애와 그 인생을 본인의 것으로 짊어지고 갈 자신이 있는지만 묻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아내를 품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참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사랑 하나로 극복하고 결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당시 아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똑똑하고 당찬 사람이었고 밝고 명랑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아내의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그 점에 대해 확실히 주의를 들었기에 조심하려 노력도 노력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너무나 심하게 폭발을 합니다. 맨 처음 폭발했을 때 신혼생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입니다. 항상 티슈를 두는 소파 귀퉁이에 손을 뻗었는데 티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채가 무슨 일이냐 묻자 티슈 두는 자리에 왜 티슈가 없냐며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쌍욕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귓구멍을 찢어야겠다는 식의 정말 소름 돋는 욕들을 공중에 질러댔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저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티슈는 제가 옮긴 것이 아니고 소파 귀퉁이에 있던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욕을 하고 바닥에 발을 굴러대며 화를 주체하지 못한 아내가 간신히 진정이 된 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겠고 아내는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로 집안일은 제 담당입니다. 밥,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가끔 아내가 돕는 건 빨래 개기, 이불 개기, 간단한 집 정리 정도입니다. 주방에는 불과 칼이 있으니 위험하다고 몇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기에 제가 부엌 일을 자처했고 청소를 하려 해도 간단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 거 외에는 제가 맡았고 빨래는 오염의 정도를 잘 구분하지 못해 힘들다 하기에 제가 담당하기로 하고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며 천사를 만났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1년차, 하루하루 노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 초반입니다. 결혼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어 외벌입니다. 8시 반 출근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7시쯤입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 씻고 밥을 합니다. 제가 밥상을 다 차리면 아내를 불러 함께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7시 반쯤 집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7시입니다. 다시 밥을 하고 아내를 불러 함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본격적인 집안일을 합니다. 격일로 하루는 청소, 하루는 빨래를 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장보고 온 재료들을 다듬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만 없습니다. 그리 살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내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뭐 하나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폭발합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앉기만 하고 밥을 먹는데 혹 국이 뜨겁다 느끼면
자신을 무시해서 너무 뜨거운 국을 내어 입을 대었다고 화를 냅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밥을 안 한다고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본인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이는 건 아니냐는 말도 하며 화를 냅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늘 답답했습니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어서 저는 부침개에 막걸리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동료들이 전집에 간다기에 같이 갈까 싶었지만 그날따라 전화 너머 아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기에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해먹으려고 김치전거리를 만들었고 불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또 폭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분의 휴지를 두는 곳을 더듬었는데 여분의 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채워넣는 걸 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수에 비해 너무 심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불 위에 후라이팬을 둔 상태로 뛰어가 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불 위에 후라이팬이 있는 상태여서 불안한 마음에 휴지를 얼른 주고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을 체크하며 불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등 뒤로 휴지가 날아왔습니다. 휴지는 후라이팬에 맞았고 후라이팬이 뒤집어지며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발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기분 나빠했는데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휴지만 냉큼 주고 돌아간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화상을 입은 것도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생된 일이므로 제 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도저히 당신과 한 집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혼하자 했더니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아내를 피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 아내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말에 마음 아프셨겠지만 믿고 허락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여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무너진 내 자신도 바보 같고 판단력 부족도 바보 같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을 전혀 몰랐던 여동생은 많이 놀랐고 그리고 그날 여동생이 짚어줘서 알았는데 그 사이 제 머리에는 원형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의 스트레스를 이해한 동생이 여자 대 여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 저녁 식사 자리에 여동생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동생이 말 꺼내기 힘든 일이지만 언니에게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여동생이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해결책을 찾고자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신우지라는 거냐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곤 이대로 못 살겠다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놀란 장인어른 장모님이 달려오셨고 처형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는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아내가 전화하고 1시간 안에 모두 저희 집에 모였어요. 그때까지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한자리에서 엄청난 데시벨로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보고 여동생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 제가 말하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결혼 전후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아내 모습은 밝고 차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들어오자 아내는 나와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이 감싸 안으며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형이 저에게 뭔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아내가 워낙 불붙듯 날뛰는 상황이라 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장인어른만이 남아서 저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그동안 아내의 폭언에 시달렸고 며칠 전엔 물건을 집어던져 기름에 화상까지 입었으며 이것 또한 내 잘못이라며 사과조차 없다고 그동안 경제적인 일과 살림 사는 것까지 내가 도맡아면서도 아내에게 뭐 하나 요구한 적 없는데 정신적인 것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길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푹 쉬시며 일단 애가 진정이 안 되었으니 애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제가 장인어른께 드리는 말씀까지 고스란히 보고 들은 여동생은
펑펑 울며 저의 이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사람과 정말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대신 사과한다며 저를 달래더니 제부가 와서 한 번만 굽혀주면 애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카톡이 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용 전용 PC가 우리 집과 처갓댁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 PC로 인터넷과 메신저를 사용할 줄 압니다.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아내의 메시지가 제 폰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끔찍하여 당장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이혼을 생각하기에 다 증거가 될까 싶어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진 것이 느껴졌어요. 결국 죄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도 알렸고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붙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내는 아직도 이따금 카톡 보내면서 이런다고 돌아갈 줄 아냐고, 나는 네가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구구절절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같이 가자는 말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막막하지만 변호사부터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저의 유일한 조력자는 제 여동생입니다. 주위 모두가 이제 저를 욕합니다. 시각장애인 불쌍한 아내를 버리는 남편쯤으로 매도를 하는데 제게 일어난 1년간 노예살이 갔던 신혼생활을 하나하나 알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댓글입니다. 내가 저 남자도 아닌데 글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 서럽고 대체 어떻게 버틴 건지 안쓰러워서 숨죽여 정독했네요. 자격지심이 커서 병증으로 자리 잡으신 분과 속아서 한 결혼인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엄청난 일을 겪으셨네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어요. 글 읽는 내내 제가 더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저런 남자 만나는 거 흔치 않은데 남자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레 본인이 더 승질을 내시네요. 저 남자분 이혼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루만 다리 절뚝거려도 짜증나는데 평생 앞이 안 보인다니. 그래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증거 모아서 이혼해야 할 듯해요. 이건 시각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격 문제 같아요. 제가 아내분의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 함부로 선뜻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남편분이 쓰신 글로만 봐서는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인생 최대의 결정을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겠지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지만 이미 말이 안 통하는 상대인 것 같으니 본인이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꼭 한번 옵니다. 잘 안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 맞는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격지심인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기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 분들과 다른 점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지심 안 갖기란 힘든 사회인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도 놀림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자격지심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 취급받는 게 대다수였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전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스트레스 푸는 법을 찾아가고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면도 가꾸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런데 아내분같이 마음의 병이 깊으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신과 진료를 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지만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 많이 해요. 제 생각엔 아내분도 남편분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시기 전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돌싱 남친과 재혼하려다 헤어졌어요. 저는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중반입니다.
이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와이프가 바람피워 이혼했대요. 저랑 만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이는 5살이고 남편이랑 살지만 부모님이 봐주셔서 데이트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친이랑 결혼 진지하게 얘기 중이었고요. 남친은 재혼이지만 결혼식 새로 해도 상관없어. 나 때문에 너가 결혼식 한번 안 해보는 건 아니지 않냐? 라며 저한테 맞춰주려 해요.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실 거고 본인은 가끔 아이 보러 가면 된다고, 신경 안 쓰게 하겠다고, 아이는 그냥 오로지 본인만 신경 쓰겠다고. 아이는 전 와이프한테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 아이는 딱하지만 딱 잘라 말했어요. 자신 없고 아이는 못 키운다고. 그래서 만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남친 집에 밥 먹으러 왔는데 어머님이 언제 들어와서 살 거냐고 묻더군요. 참고로 집은 남친 명이고 부모님이 애 봐줄 겸 사시던 집 정리하고 들어와 살고 계세요. 제가 말했어요.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여기는 어렵고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려고요. 라고 했더니 그럼 방순이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고 남친이 제가 자주 올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미리 말해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 노발대발하면서 너 미쳤냐? 애를 우리한테 버리는 거냐? 우리가 매일 애 봐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 저는 좌불안석이었고 남친은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다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서 어머님이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자며 하는데 대놓고 저보고 너가 들어와서 일 그만두고 아이 봐라. 돈은 엄마가 벌어와서 생활비 보태줄게. 살림해라.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일단 저보고 들어오라는 것도 두 분은 같이 사시는 거고, 아무렇지 않게 돈 줄게, 밥해, 살림해 하는 것도, 당연하게 애보라고 하는 것도, 당황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남친은 옆에서 그만하세요. 저희 따로 살 거예요. 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설득할게. 어머니 아버지 저러고 애 봐주신다. 걱정 마라. 라고 하고 집에 태워다 주고 남친은 다시 집으로 갔어요. 아이는 근처 사시는 이모님이 본인 손녀랑 같이 봐주신다며 데리고 나가서 집에는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해봤는데 재혼 너무 우습게 생각했나봐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있는 돌싱. 부모님이 봐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남친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까지 못 사랑하겠어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애 있는 돌싱이랑 결혼하려면 아이까지 감수하고 사랑했어야겠죠? 아이는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재혼한다고 자기 두고 간 거 알면 얼마나 원망하며 살런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절 곱게 보지 않겠죠. 애가 없다면 시댁 없다 생각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어서 그럴 수도 없겠죠. 그래서 헤어지자 했어요. 남친은 계속 잡아요. 남친이 애 안 봐도 된다고 나만 보겠다고 하는데 잘 헤어진 거겠죠? 주위에 말할 곳이 없었어 봐요. 댓글입니다. 저거 전 부인이 시부모 못 견디고 도망갔을 확률 99%예요. 남자 왜 이혼했는지 알겠는데요. 아내의 바람은 자기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고전적인 레파토리죠. 남자는 님을 잡아야 아이 새엄마도 생기고 자기 부모 봉양할 여자도 생기니 잡을 수밖에요. 연락처 차단하고 잘 헤어지세요. 결혼하면 독박이에요. 그 결혼 하지 마세요. 이혼 유책 배우자 남자들이 그렇게 와이프가 바람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모든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시부모 갈등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너 남자 생겼냐? 경제적 무능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너 남자 생겼냐? 본인 외도에 와이프 이혼하자고 하면 용서해줘. 싫어. 너 왜 이렇게 단호해? 남자 생겼냐? 남자가 문제 아닌가요? 왜 시부모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자 혼자 애 두고 결혼할 생각이었고 시부모는 애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여자에 미쳐 애 자기가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 남자는 좀 무서운데. 애 아빠가 애를 지부모한테 맡기고 새장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애 두고 쓴이랑 시간 구애 없이 데이트했다는 것도 좋게 볼 일이 아니야 지금. 시부모는 분가시켜도 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안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또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남이 해주는 밥 먹어보자 라는 말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 걱정은 말아라. 우리가 키울 테니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 했겠죠. 정상적인 남자라면 아빠가 어찌 자식을 내몰라라 하겠냐. 힘들겠지만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콩가루 집안일세.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진짜로 남자 부모님이 애를 봐주고 가끔 가서 보면 된다?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남자예요. 지 자식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새로 생긴 부인하고 꽁냥꽁냥 신혼부부 놀이나 하는 남자가 멀쩡해 보이세요? 그 남자 부모는 진짜 답 없지. 주제도 모르고 재혼이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타령이라니. 잘 헤어졌고요. 남자분은 눈 좀 키워요 제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아랫동서 한 명 있어요. 평소 사이는 시가에서 만나면 반갑게 지냅니다. 특별히 부딪히는 것도 없어요. 시가 행사로 만날 때 아니면 특별히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진 않아요. 암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재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로 아직 동서가 저랑 대면대면해요. 그러던가 말던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랑 통화하다가 시동생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적어봐요. 동서한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화낼 일인가 싶어서요. 저희가 이사하고 집들이로 시부모님이랑 시동생들 불렀어요. 신랑 형제가 삼형제인데 지금 얘기하는 동서는 둘째예요. 셋째 시동생은 독신이고요. 둘째 시동생네는 주말에 더 바빠서 초딩 시조카만 같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 이사와서 주변에 가족나들이 갈 만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 모인 거니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다 같이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물론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황이었고요. 재밌게 놀고 잘 준비하면서 시조카한테도 잘 준비하라고 하는데 옷이 없다네요. 입고 온 옷밖에 없대요. 속옷도 양말도 아무것도. 엄마가 안 챙겨줬냐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없었다네요. 어머님도 안 챙겨왔냐면서 황당한 표정. 여름에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까지 입으라고 하기도 영 찝찝하고 그래서 제 옷 빌려줬어요. 제가 159에 48인데 시조카가 155에 56이에요. 잠옷도 최대한 큰 걸로 입히고 팬티는 옷 만드는 취미가 있는 동생이 잠옷하라면서 만들어준 사각 팬티 안 입은 거 하나 헐렁한 게 있어서 그거 입혔어요. 다음날도 당연히 제 옷 중에 좀 큰 거 입혔고요. 혹시나 아이가 싫어할까 싶어서 다른 걸로 골라볼래? 이랬더니 정말 잠깐도 고민 안 하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입힌 그대로 보냈어요. 당연히 입은 옷은 안 줘도 된다 했고요. 솔직히 팬티는 아무리 아이라지만 입은 걸 돌려받기는 좀 그래서요. 근데 다음 주 시가 갔더니 동서가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보면 웃으면서 인사도 서로 하고 얘기도 잘하고 했는데 그날은 저보면 뾰루퉁한 표정이더라고요. 뭔 일 있어?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었어? 다른 가족들도 괜히 불편해지니 있으면 얘기해.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혹여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풀자. 이랬더니 동서가 그래도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사각 팬티에 아줌마 같은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러더군요. 이거 뭐지 싶어서 살짝 기분은 상했지만 굳이 싸울 일은 아니라 생각 들어서 그냥 웃으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입힐 수 있는 옷이 내 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타이트한 거라 사이즈가 맞는 게 없다 보니 내 딴에는 최대한 골라 입힌 거야. 애도 괜찮다고 하길래 하루만 입으면 되는 거니 그냥 입힌 거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어머님도 옆에서 들으시다가 동서한테 옷 안 챙겨줘 놓고 왜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한마디 하셨고요. 그래도 자기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도 조카인데 입을 옷이 없으면 사입혀야 한대요. 듣다 보니 새 옷 안 사줘서 삐졌더군요. 기가 차서 제가 말했어요. 동서, 차라리 새 옷이 필요하면 한 벌 사달라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 동서 말대로 하나 있는 조카인데 웃으면서 못 챙겨줘서 죄송해요. 이참에 한 벌 선물해주세요. 이랬으면 나도 그래 이참에 하나 사주지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사줬을 거야. 근데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서가 난 어이가 없어.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부탁을 해. 이런 식의 억지는 받아주기 어려워. 이랬더니 계속 아줌마 옷은 너무하잖아요. 아줌마 옷이 뭐야 아줌마 옷이. 이러네요. 참. 어머님이 시끄럽다고 호통치시니 조용.
그 이후로 계속 저만 보면 뾰루퉁해 있네요. 솔직히 동선에 진짜 양말 한 짝도 메이커 사신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보세 옷들 사서 편하게 막 입고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러니 제가 사줬어도 메이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할 일 있으면 그냥 아예 용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일이 그렇게 오래 삐져 있을 일인가요? 댓글입니다. 그지감성이네. 엄마가 애 옷도 안 챙겨보내고 뭘 저랬다고 말이 많아? 앞으로 시조카 아무것도 해주지 마요. 졸업 입학 명절 용돈 싹 끊으면 아차 싶겠죠. 하루 자고 가는 건데 속옷 하나 안 챙겨보내다니. 그 동서 속보이는 행동을 했네요. 님은 눈치채지 못한 거고요. 즉 지가 안 챙겨보내면 속옷에 옷에 다 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통 부린 거죠. 그냥 무시하세요. 저렇게 행동하면 지만 욕먹지 님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니까요. 이제 슬슬 여름 다가오니 앵길 겁니다. 애 보내겠다고요. 그때 얘기하세요. 애 옷 하나 안 챙겨보낼 거면 보내지 말라고요. 일부러 안 챙겨보내면 옷 사서 입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니 저러는 거죠. 애가 입었으니 크게 아줌마스럽지도 않을 텐데 결국 눈치껏 사 입혔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 사서 입혔다면 다음에 또 아무 준비도 안 해서 보낼걸요? 나도 애 키우지만 저런 엄마가 제일 싫어요. 자기 자식 자기가 챙겨야지. 자기 자식 옷도 안 챙겨보내고 염치 없이. 목숨 같은 자식 맡기면서 바리바리 챙겨보내도 마음은 불편할 판에 속옷도 안 챙겨보내고 무슨 배짱이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남이 사 아줌마 옷을 입든 할머니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래요? 님한테 자격지심 있나 보네요. 돌려가기까지 1타2피. 아줌마스럽고를 떠나서 빌려줬으면 감사해야 할 판 아닌가요? 뭐가 고가워서 아줌마스럽다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몸빼바지라도 편한 옷 감사히 입었을 텐데 아줌마 옷이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생각 없고 경우 없고 뻔뻔 쓰는 무개념 동서가 문제죠. 아마 옷 사줬어도 이쁜 거 아니라고 또는 좋은 거 아니라고 트집 잡았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통통한 편이라 더 보이는 거에 신경 쓸 거예요. 저 어릴 때 외삼촌 외숙모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촌들 항상 부족하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당연히 마음씨 좋은 우리 엄마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방학 때마다 먹이고 재우고 혹여나 심심할까 바다며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도 다 데려가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사촌들이 중고등 때는 연락 없다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내달라고 엄마한테 연락 오대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첫 등록금은 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시면서. 안쓰러워서 해주셨겠지만 사촌들은 왜 2학기는 안 내주냐며 화를 내던데요. 진짜 짐승들인 줄.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고 연락 없다가 결혼자금 1000만 원이라도 줄 수 없겠냐고 또 뻔뻔하게 연락 오던데. 그래서 내가 엄마 폰으로 전화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는 순간 가만 안 둔다고. 니들 내 눈에 보이면 다 뒤집어 버릴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번호들은 다 차단했고 엄마는 속상하신지 방에서 우시고. 글쓴이 분도 조카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용돈 주고 뭐 사줘도 기억 못해요. 그 부모도 당연하게 더 달라고 입 벌리지. 하나도 안 고마워해요. 돈 뜯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거리 좀 두시고 살아요. 저 같으면 1원도 안 씁니다. 글쓴이도 이제 돈 쓰지 마세요. 썰닭입니다. 5월은 무슨 날들이 참 많네요. 무언가 심심하지 않은 느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참 좋은 날씨. 이런 날씨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질병들이 많이 걸리는 5월이니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활기찬 5월 보내세요. 감자전 먹어야지. 감자전 있어? 음흠.